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고지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모두 신속 결론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변론 종결 당시만 해도 오늘 선고될 가능성이 유력했지만 예상보다 이 평의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각까지도 여전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선고가 빨라도 다음 주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에서 최장 평의 기간을 기록한 건 분명해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63일이 걸렸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91일이 걸렸는데 그것보다 이제 어쨌든 넘어서게 된 건 사실이고, 그리고 이게 사실 보통 금요일에 선고를 했던 이유가 금요일에 선고를 했을 때 이후에 주말을 끼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사람들의 분열이 덜 하기 때문에 보통 금요일로 지정을 해서 이제 해왔거든요. 예. 근데 오늘까지도 만약에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결국 어쩔 수 없이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어 있고, 예. 그럼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된다 했을 때 일단은 지금 화요일에 또 당장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제 변론이 또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예. 좀 정확하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늦어지지 않을 것 같고 다음 주 중에는 그래도 이제 선고가 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양측 모두 헌재 신속 결론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헌재 고심이 이렇게 길어진 이유는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쟁점이 조금 많긴 합니다. 이게 어쨌든 사실관계가 그렇게 이제 복잡하진 않다라고 하지만 예. 이게 어제도 이제 감사원장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보셨다시피 예. 법률 위반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가 또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제 재판관들이 이렇게 평의를 했을 때 법률 위반이나 헌법 위반은 맞다라고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예. 그 위반의 정도가 과연 이제 파면에 이를 정도인지, 그래서 국민들이 부여한 그 신임을 배반을 했다라고 봐가지고 이것을 이제 직무를 수행을 하는 것을 막아야 될 정도라고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이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어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말로는 일단은 평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아직까지도 결정문을 쓸 정도까지는 지금 이제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 아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결론이 나야 그 밑에 있는 재판 연구관들이 이제 결정문을 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가능성을 살펴보는 거니까요. 만약에 오늘 오후에 재판관들이 선고일을 발표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좀 급하게 다음 주 월요일에도 선고가 하긴 한 거죠. 그렇습니다. 선고를 하고자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오늘 고지를 하고 나서 보통 2, 3일 뒤에 이제 선고를 예.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월요일에 선고를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사실 지금 이 사건 계속해서 평의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 어쨌든 국민들이 약간 두 갈래로 나뉘어지고 이제 집회가 이제 심해지고 이런 분열이 계속해서 이제 좀 갈등이 격화가 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선고 기일을 지정을 한다면 주말에 있을 집회가 또 아주 또 심하게 또 이제 좀 이렇게 격화될 가능성까지 있다 보니까 좀 헌재에서도 이런 여론의 분위기를 계속해서 의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니 좀 조심스럽지만 오늘도 선고일 고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다음 주 중에 선고일을 고지하고 다음 주 중에 선고가 되는 걸로 이제 그런 모양새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오후에 발표가 되려면, 그러니까 알려지게 되려면 지금 최종 판결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다 비밀에 붙여져 있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다는 그런 분위기로 좀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만약에 이제 결정이 난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인용이 됐을 때의 결정문과 기각이 됐을 때의 결정문 두 가지를 준비를 해두거든요. 그렇군요. 두 가지를 준비를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선고일을 고지를 한 후에 그날 오전에 편결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까지도 결정문을 쓰기에도 아직까지는 평의가 성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그 지금 단계에서 이제 선고일을 고지를 하기에도 아직까지는 조금 절차가 남아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이 논의가 조금 더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편결이 되겠다라고 싶을 때야 아마 이제 선고일을 고지를 할 수 그렇군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그 같은 사안을 두고 각 재판관마다 또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의견을 일치하는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이런 상황을 놓고 전원 일치 합의를 하기 위해서 수기가 길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가능성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저는 그 가능성은 거의 100%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례에서 4대4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파면에 이르게 되려면 6인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4대4로 나뉘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말이 나오는 것이 재판관들의 성향,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윤 대통령이 있어가지고 결과가 만장일치로 가지 않는다면 예.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재판관들의 성향이 더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올 수가 있고 아무래도 이 결론이 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쳤을 때 만장일치로 이런 결론이 났다라는 부분이 나와야만
국민들도 납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갈등들도 어느 정도 봉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아마 이 재판관들은 끝까지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려고 그렇게 아마 평일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예, 또 눈여겨볼 점이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은 미뤄지고 있는데 관련돼 있는 다른 탄핵 심판 주요 사건 선고는 하나씩 다 이뤄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사실 뭐 크게 의미를 좀 부여를 하기보다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헌재에서 이야기하기를 다른 사건보다는 좀 빠르게 심리를 진행을 해서 선고를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좀 다른 사건들을 먼저 하는 걸 보면 일단은 뭐 순서상으로는 다른 사건이 먼저 탄핵안이 지금 가결이 돼서 이제 그동안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도 맞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절차를 보셨겠지만 다른 사건들은 보통 한 번 변론기일을 열고 종결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후에 선고를 하다 보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그만큼 복잡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평일을 거쳐가지고 결론을 내는 데 있어가지고 논의되는 쟁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이제 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다른 사건하고 비교를 했을 때 또 주심 재판관도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는 뭐 헌재에서 먼저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빠르게 심리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일단 그보다는 조금 더 간단한 사건에 있어가지고 먼저 결론을 지금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서 이 아마 선고를 하고 이제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그러니까 됩니다. 의견이 합치되는 것부터 먼저 선고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쟁점이 어느 정도 좀 간단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결론을 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선고를 낼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 조금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밀려있던 탄핵 심판을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 정리를 하면서 변론이 종료된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대통령 탄핵 심판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두 개의 사건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한 총리 사건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쟁점이 좀 간단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론이 나오지 않겠냐 싶었습니다만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라고 봐야겠습니까? 이 한 총리 사건이 사실 윤 대통령의 사건과 쟁점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렸는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중요한 쟁점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먼저 헌재에서 이렇게 평일을 통해 가지고 결과를 만약에 선고를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의 선고에 있어서 가늠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러다 보면 그 결론이 앞으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나오기 전에도 계속해서 이제 갈등을 서로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다라는 또 판단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헌재 입장에서는 또 여론을 신경을 안 쓸 수는 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선고를 할 때에도 물론 이제 그 논의되는 쟁점들이 간단하긴 하지만 뭐 조심스럽지만 결론을 선고를 할 때 윤 대통령하고 같이 선고를 하든 아니면 그 이후에 선고를 하든 아마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그럼 변호사 보시기에는 그 전에 나올 가능성 크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선고를 했을 때 파급력 후폭풍을 생각을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모험을 하기보다는 윤 대통령에 대한 결과랑 같이 이제 선고를 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 선고일이 아무리 미뤄지더라도 4월 중순에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 퇴임이 예정돼 있잖아요. 이 퇴임 전에는 이뤄질 거다라는 관측이 많은데 그건 확실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미 뭐 변론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됐을 때 뭐 이 8인의 재판관이 투입이 된 상태에서 그동안 이제 심리를 이어왔기 때문에 예. 지금 단계에서 이제 어쨌든 결론을 내는 것이 재판관들 입장에서도 사실 이후에 이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 부담감도 적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가지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4월로 넘어가게 되면 이 헌정 질서의 공백이 너무나 장기화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도 사람들이 어쨌든 이 계속해서 이제 늦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피로감을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비춰봤을 때는 4월까지 가서 재판관들이 퇴임을 하는 시점까지 그렇게 끌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단계에서 이제 어쨌든 충분히 심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평일을 통해 가지고 아마 결론을 조만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아직까지는 오후가 남긴 했습니다만 이번 주는 넘기게 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다음 주인데 또 그 다음 주에는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굵직한 재판 이슈가 또 예고돼 있기 때문에 이건 피할 거라는 예상이 또 나오고 있고 다음 주에는 선고를 할지 아니면 차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을지 이 부분도 좀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지금 단계에서 사실 이제 선고가 어쨌든 우리가 보통 예상을 했을 때 전임 대통령의 사례를 참고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비춰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2주 정도 뒤에 이제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변론 전개 이후에. 그렇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게 지금 변론 전결 이후에 선고일이 고지가 됐어야 되는데 고지가 안 되다 보니까 예. 계속해서 이게 혹시나 뭐 다른 내용으로 지금 평의가 뭐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의심을 하게 되는 부분도 생기고 서로 이제 입장이 나뉘어서 서로한테 유리한 내용으로 이렇게 계속 해석하는 그런 정도의 갈등이 계속해서 이제 심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좀 어쨌든 결론을 지금 뭐 내야 될 그런 시점까지는 오게 된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지금 계속해서 늦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뭐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런 항소심 선고 결과에 미쳐가지고 예. 그 기간까지 만약에 조금 시간이 더 늦어지게 된다면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이제 국민들은 더욱더 이제 그런 부분들의 시간이 딜레이 되는 거에 있어가지고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헌재에서도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지는 않을 수 없어가지고 그 두 날은 피할 것 같긴 하지만 예. 그래도 그 이전에 선고를 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럼 이경민 변호사 입장으로는 개인적인 견해로는 다음 주에는 있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또 어제 헌재가 결론 내린 그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인의 탄핵 심판 선고를 두고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기각 결정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윤 대통령 선고에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완전히 그 두 사건에 있어서는 뭐 이 당사자들도 다르고요, 쟁점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있었던 탄핵 심판에서 이제 뭐 전부 만장일치로 기각이 나왔다라고 해서 그게 윤 대통령 사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뭐 만장일치 기각이 됐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그동안 이제 좀 무더기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인정된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무더기 탄핵에 대해서 이 기각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면 꼭 비상계엄까지 가지 않고 헌재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갈등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헌재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들 해결을 할 수가 있었는데 비상계엄을 선포를 해야 됐었느냐, 이렇게도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야당의 어쨌든 소추권 남용이라고 했는데 어제 이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결정에 있어서는 이 탄핵 소추권이 남용이 아니다라고 이제 또 판단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어쨌든 뭐 이 탄핵 소추의 그런 절차가 준수가 됐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헌법을 수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치적인 목적이 어느 정도 개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는 이게 소추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또 피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하고 또 배치되는 그런 이제 결론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반드시 윤 대통령 사건에 있어가지고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든지 불리하게 작용한다든지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크게 쟁점이 다르다 보니까 이 결정이 어떻게 나는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이 소추권 남용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판단을 한 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주장해왔던 게 경고성 계엄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야당에서 줄줄이 탄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더기 탄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 운영이 어려웠다. 그래서 나는 계엄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헌재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피소추자, 그러니까 검사 3인이라든지 어느 감사원장의 이런 행동들이 어느 정도 이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상은 소명이 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소추를 했던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라서 소추권 남용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은 조금 그래도 의미가 있는 판단이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을 그 하고 부분을 있습니다.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민주당이 어제 이제 헌재 판결문 내용 중에서 그 부분을 주목했죠. 국회가 탄핵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다 이거였는데, 헌재가 전원일치 기각 판정을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가 탄핵권을 남용한 게 아니다라고 했던 점, 어떤 부분을 더 크게 좀 의미를 둔 걸까요? 그래서 이제 뭐 줄줄이 탄핵을 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국정 운영이 어려워서 이제 그렇게 이제 비상계엄 선포를 했다라고 했는데, 근데 물론 그 부분도 이제 하나의 뭐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요소가 되긴 했지만, 근데 어쨌든 줄줄이 탄핵이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제 이런 뭐 비상계엄을 선택을 했다. 뭐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라고 하지만 지금 헌재에서 이 탄핵 소추권이 남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탄핵 소추를 통해 가지고 결론을 또 이제 받아볼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이제 이 행동에 대해서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제 탄핵 소추를 통해 가지고 판단을 받아봐야 될 정도의 그런 행동이 맞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봤지만 이 파면에 이를 정도의 그런 위헌성이 있는 행동은 아니었다라는 결론이 난 것이라서, 만약 지금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다시피 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한 게 이런 야당의 이런
줄줄이 탄핵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좀 납득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나. 그러니까 정당화시키기에는 조금 그 이유가 조금 좀 미약하지 않나.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재에서 하나의 또 결정을 낸 거라고도 좀 해석을 할 수는 있어가지고 물론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뭐 이 부분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는 좀 큰 근거로 삼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한편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판단을 두고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법원 행정처장이 즉시항고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검찰은 즉시항고 하지 않을 거다라고 입장을 다시 밝혔잖아요. 이 과정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모든 게 좀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이렇게 즉시항고의 필요성을 통해서 이제 뭔가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나타낸 것도 좀 예. 이례적이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대검에서는 그냥 일관성 있게 본인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 주체는 검찰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즉시항고를 할 의사가 없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중앙지법에서 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하고 나서 석방이 됐는데 사실 이게 뭐 상급심의 판단이 없이 기존의 관행을 뒤엎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결정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급심 판단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판례가 좀 형성될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도 구속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인식을 하고 이제 그런 지적을 했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즉시항고는 해서 불복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약간 모순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그렇고 법원 내부에서도 그렇고 이런 이제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뭐 맞네 아니네 이런 이제 왈가왈부가 있다 보니까 예. 그런 걸 좀 여진을 잠재우고 국민들이 좀 납득을 하려고 했으면은 이게 중앙지법의 결정뿐만 아니라 이걸 다시 즉시항고를 통해서 이제 상급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봤으면 조금 더 이런 여진이 덜 하지 않았을까. 네. 좀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검이 그 어제 즉시항고 포기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사실 즉시항고 기일이 오늘 자정까지이긴 합니다만 입장 변화 가능성은 뭐 없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지금에 와서 또 입장을 바꾸게 되면 본인들이 석방을 했던 게 위법한 석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또 말을 뒤엎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뭐 어제 이제 그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뭐 아직 기한이 남아 있지만 즉시 항고의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속 취소한 다음에 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즉시 항고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논란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이 그랬죠. 본안에서 다투겠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좀 의미를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안에서는 검찰이 그냥 무조건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만약에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이 뭐 구속 기간의 계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서 무효인되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반박의 논리로서 아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구속 기간 계산은 날로 하는 게 맞았고 그다음에 뭐 수사권에 대해서도 뭐 이런 주장을 할 것인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본안에서 이제 검찰이 계속해서 이 부당성에 대해서 구속 취소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다투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이라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절차상의 문제 제기를 해 온다면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도 반박 논리로서 이 구속 취소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다투려고 했던 부분들을 즉시항고에서는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본안에 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의 뭐 이 위법하다고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주장을 펼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점점 임박해 오면서 예. 사고 예방 대책도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연결 통해서 경찰의 경비 대책 발표도 직접 들어봤는데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를 중심으로 서울 주요 도심을 특별 범죄 예방 강화 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위가 점점 더 격화될 가능성에 대비를 만반의 대비 태세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명령을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특별범죄 예방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경찰도 이제 당일에 이제 가포 비상 발령을 내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휴가 사용을 제한하고 가용 가능한 이제 경력을 모두 투입을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헌재 주변 반경으로 뭐 진공 상태를 만들 거다 이럴 정도로 하면서 이제 시위를 막겠다라는 이 의지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반경 그 반경 1.7km의 주유소가 3개가 있습니다. 그 주유소에 대해서도 어쨌든 이제 만약에 시위대가 이제 기름을 이용해서 이제 폭력 시위가 번질 수 있다 불을 보니까 붙인다든가.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주유소에 대한 접근도 막을 것이고 그리고 공사장이 있다 보니까 공사장에 또 발파 공사를 또 금지하겠다 이런 이제 조치까지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단계든 지금 사태에서는 이제 우리가 서부지법이 이제 어쨌든 폭도들이 이제 침입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헌재에서도 이제 앞으로 그런 이제
이제 사태는 발생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폭력 시위를 막기 위해서 아마 그런 조치를 취할 것 같습니다. 왜 예전에 그 대통령 사례를 보면 탄핵 사태를 보면은 2, 3일 전에 그 뭐 선고가 언제 될 거다라는 걸 그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뭐 경찰이 가포 비상, 의료 비상 얘기하면서 엄청난 보안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게 알려진 것도 미리 알려지면 그런 어떤 소요 사태가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짧게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뭐 어쨌든 이제 국민들이 사실 이 사건 결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게 제일 우선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그 과정에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은 뭐 어떤 것이든 강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선고기일이 아직까지 뭐 지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선고기일이 지정이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아마 그 단계에서는 이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죠. 아마 이런 정도로 이제 경비 단계를 격상시켜서 이제 이렇게 대비를 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그 서부지법 사태에 대한 충격이 정말 컸던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면 선고 전일에는 의료비상, 당일에는 가포비상을 발령했잖아요. 이게 이전 탄핵 심판 선고 때와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강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이전 선고 때도 사실은 이제 비상 그 수위를 높이기는 했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 정도까지 뭐 분열이 돼서 이렇게 이렇게 예. 이제 폭도들이 이렇게 이제 행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연일 집회가 이루어지고 시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또 이제 서부지법 사태가 또 최근에 이제 구속영장 발부가 됐을 때 그런 사태를 또 목격을 했다 보니까 예. 훨씬 더 격화된 시위의 형태로 나서는 것을 이제 어쨌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특별범죄 예방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예. 이제 경력들도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수위에 비춰봤을 때는 전임 대통령보다는 조금 더 이제 수위가 높아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그 같습니다. 헌재 위로 드론도 못 띄우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당일에는. 그렇습니다. 헌재 위에는 사실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어떻게 이제 위해를 가할 수 있을지를 모르니까 사실 이제 뭐 촬영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제한을 가하게 되고, 그 진공 상태를 만든다는 게 어쨌든 헌재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체를 이제 막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공중을 통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것도 막게 되는 만큼 예. 어쨌든 경비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뭐 이태원 사태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단체 간의 충돌 방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집단 난동도 그렇겠고 여러 부분들을 신경 쓰고 있겠습니다만 일단 인파 밀집 사고에 대한 예방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끝으로 변호사님 보실 때 이번 경비의 어떤 보안 강화에 있어서 가장 좀 중요시해야 될 점을 좀 짚어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도 잡음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지도 않아도 되는 이제 폭력적인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는 만큼 사실 뭐 이 사건 결과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살아갈 일상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건 결과가 선고가 된다면 어쨌든 최대한 받아들이시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평화적인 방법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탄핵 심판 관련 내용들 이경민 변호사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